네, 뉴스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로켓 발사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북한 당국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타겟을 명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은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겟으로 했다. 그러면서 로켓 발사 훈련을 북한 매체가 전하면서 무자비한 핵 강타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도요직구 신문이 바로 이 뉴스 속보와 관련된 신문입니다. 살펴보시죠.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겟으로 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타겟을 언급한 것은 제가 상당히 국방부를 오랫동안 출입했지만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밝힌 건데요. 허무명 논설위원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진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겟을 이렇게 밝히면서 그것도 하루 만에 Why not? 우리가 미사일 쏜 거다. 일본을 향해 쏜 거다. 미국을 향해 쏜 거다. 한국을 향해 쏜 거다. 이렇게 밝힌 건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아까 사진 봤지만 저는 요새 김정은 사진 보면 좀 등골이 서늘하다 그럴까? 요즘 김정은 사진을 보면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 물론 이복형이긴 하지만은 그 친형을 그 백주 대낮에 전 국제인들이 다 보는 공항에서 그 독가스로 신경가스로 살해를 하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뭐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예. 그래서 좀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공포감이 드는데, 뭐 예정대로 사실 지금 그 북한 정권에서는 오바마 정부 취임 직후에 도발을 했습니다.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이제 대북 강경 정책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약간 간을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 아니고 역시 상관없이 지금 연이어 그 6개월 동안의 핵, 미사일, 그야말로 김정남 살해까지, 이 화학무기까지 3종 세트 도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도발을 지금 하는 정권은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죠.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안보, 경제 이런 식으로 동일선상에서 정책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전제를 할 것이, 안보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 예. 조폭이 옆에서 칼을 들고 덤비는데. 이게 조폭이다. 그럼요. 깡패가 예. 지금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경제가 있고 지금 저는 핵을 완전 머리 이고 사는 상황이거든요. 남한은. 그런 부분에서 안보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런 점에서 지금 태영호 공사도 와가지고 증언한 게, 앞으로 이제 핵개발 완성 시간표까지 정해놓고 지금 질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게 현실화될 거라는 어떤 공포감이 듭니다. 예. 핵 위협, 핵 도발, 현실화될까봐 두렵다. 허 위원의 발언이었는데요. 오늘 지금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에다가 전술핵 배치까지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며칠 전에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북 강경책이 나올 것 같아서 그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경랑이라 그럴까요? 미중의 그런 안보 위기, 우리의 목숨이 정말 위협받고 있는 어떤 그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위협감, 이런 것들이 지금의 국면을 마련해주고. 긴장감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이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측하기로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안보에 대한 정책이나 최고 수뇌부가 완전히 짜여지지 않았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6, 7월 정도 되면은 특히 이제 동북아, 우리나라하고 북한 쪽에 대한 이제 정책도 짜여질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북한이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 도발을 하든지 유아제스트로 나가든지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인데, 북한이 말하자면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먼저 선수 친 거다. 당구를 던져놓고, 자, 우린 이렇게 했다. 어쩔래?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북한이 여러 가지 옵션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남북 간의 대결에서는 수도권을 향해서는 북한은 이제 장사정포를 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효율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거리 유도탄이 있죠. 어제 쏜 것은 이제 중거리 유도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기지를 이제 겨냥할 수 있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평안북도 동창리, 그러니까 한반도의 서쪽 끝에서 쏘아가지고 일본의, 우리로 보면 이제 동해 쪽에 떨어지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버리면은
오키나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의 사정권 안에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ICBM은 계속 이제 쏘고 미사일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본토 타격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누가 봐도. 하지만 우리가 이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남한뿐만 아니라 미군, 일본까지는 우리는 다 상대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니들도 이제 카드를 한번 내놔봐라 라고 압박을 강력하게 가하는 거죠. 어찌 보면 김정은이 발칙하고 뭐 대범하게 본인의 패를 다 까 보인 그렇죠. 건데 패를 완전히 보인 거죠. 박선수 교수님, 제가 국방부도 출입했던 기자로서 상당히 그래도 안보관은 투철한 사람이다. 뭐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이렇게 자부했는데 그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솔직히 우리가 연합 합동 군사훈련 하니까 북한이 연례적으로 쏘았구나. 저도 모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에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미사일을 쐈다 해서는 그랬구나 했는데 오늘 아침 들어온 속보 북한이요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미사일을 쏜 거다라고 밝히는 순간 오히려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 대놓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정말 고민할 게 예. 많아진 거예요. 사실 진작부터 고민해야 될 건데. 예. 일단 방금 우리 앵커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동안에 북한에서 미사일 쌀 때는 어떤 일지가 있었어요. 도발의 일지가. 네. 뭐 삼김 씨가 생일이거나 북한 무슨 뭐 노동당 혹은 뭐 창군 기념일 의뢰이 날라오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자꾸 이제 무기 체계가 진화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을 이제 고민했고 또 이번에도 보면 네 발을 쐈다는 것은 한국에 사드 배치해봤자다라는 것을 뭔가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전략적으로 싼 것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발언입니다. 지금 이길성이가 지금 김정남 문제로 어쩌면 중국에 가 있는 것이 김정남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길성이가 중국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있는 그 미군 기지를 향해서 쐈다라는 예. 것은 전략적으로 볼 때 중국이 원하는 전선 확대거든요. 어허.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과연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궁금해하지만 예. 미국 정부에서는 동북아에서 중국 전략 어떻게 하겠냐. 그렇죠. 일단은 북한도 보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할까. 최종 결론은 이제 조만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니까 트럼프가 어떤 전략적인 게 나오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 중국과 군사적 전략을 혹은 대미 전략을 같이 한 듯한 이 모습을 볼 때는 우리의 무기력증이 더 강해져 버린 겁니다. 예. 이게 좀 걱정거리가 하나 또 쌓였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했던 것 일본을 향해서 쐈다라는 것이 뭔가 중국과 좀 같은 전략적 교류를 같이 하느냐라는 것.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이때 대통령이 정말 똑똑해야 됩니다. 군사적으로도 야무지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안보관도 투철해야 되지만 예. 외교적 전략이 미국도 만나고 아베도 만날 수 있고 시진핑도 만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예. 모든 것을 하여튼에 나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야무져야 필요하기 때문에 된다. 정말 야무져야 된다. 그래서 야무져야 된다. 지금 우리 고민거리가 정말 많아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북한에서 예. 여실히 보여줬다는 걸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다음 뉴스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정말 야무졌으면 좋겠다. 우리 박 교수님의 설명대로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도 분명하고 외교적 역량도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대선 주자들의 안보관에 대해서 각 신문과 각 언론들이 검증을 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마침 어제 민주당의 대선 주자 합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각 주자들의 안보관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오늘 조간신문의 대략적인 평가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 특히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이 상당히 확실치 않다라는 지적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미 간에 합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공론화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고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예.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전략적인 모호성을 필요하는 순간까지는 유지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교죠. 김병민 의원님, 사드 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답변이었는데요.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안희정 지사가 비판을 했어요. 전략적 모호성, 외교적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발언이야말로 모호하다. 이런 평가가 오늘 조선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김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던 거는요. 이게 지난 여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볼 수 있는 김종인 전 대표와 아마 우상호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극한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들을 좀 잡아놨던 겁니다. 근데 그랬던 상황 속에서 경북 송주로 달려가 갖고서는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사드 배치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던 거고 예. 이거를 더 넘어서서 중국까지 갔던 초선 의원들이 있는 거고 이런 상황들은 사실 전략적 모호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들을 들어보면은 결국은 입장을 크게 선회하지 않았다. 그 입장이라는 거는 차기 정부로 이관해서 차기 정부에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드 배치는 반대한다라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연장선- 반대한다는 얘기는 하지는 못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 국민적 여론이 반대에 대한 여론보다는 사드 배치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여론들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감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차기 정부로 이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전략적 모호성과 과거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전략적 모호성과는 저는 완전히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5년의 대한민국 국가 원수를 뽑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맞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늘 주장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잘못 뽑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이 정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잘 알았다면 앞으로 이어지는 5년의 정부를 뽑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지금 같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떤 역할들을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메시지는 알고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안희정 지사가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하는 답변은 저는 안희정 지사 빼고는 그렇게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김병민 의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경향신문 뭐 진보와 보수를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신문 기사 제목이 사드 해결, 외교 보관이 있다면서도 내용은 말 안 하는 문재인 전 대표라는 기사 제목을 썼고 오늘 중앙일보가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소개해 올리고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사설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드가 아니라 더한 무기를 들여놔도 안보를 보장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문 전 대표라면 도대체 사드를 배치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확실히 밝히고 배치에 반대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낼 대안이 뭔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문 전 대표는 북한이 김정남을 암살한 직후 우리 쌀과 북한의 광물을 교환하자고 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자 종북몰이라고 일축을 했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사드에 대해선 외교를 핑계로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니 많은 국민들이 문 전 대표에게 불안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제가 좀 동의하는 바가 큰데요. 예. 저는 뭐 사드에 대해서 좀 애매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이지만은 문 전 대표의 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왜냐면요. 김종인 대표하고 우상호 원내대표 시절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 당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너무나 뭐 반대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은 운신의 폭이 좀 좁아든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금 찬성할 사람은 찬성하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면서 당 전체 리스크를 다운시키는 게 맞다라고 할 때의 전략적 모호성인데 문 전 대표가 어제 말씀하신 전략적 모호성은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인데 저는 이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걸 두고서 전략적 모호성을 한다면은 그 대상이 딱 두 군데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미국. 예. 양쪽에다가 다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느 선택을 했을 때 양쪽 다 한쪽은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판단이 될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차라리 어느 방향에 대해 가지고 조금 중심을 잡아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찬성이든 반대라는 건 한쪽을 설득하고 그쪽을 공력을 모아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애매하게 해가지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양쪽 다 기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제일 사드 문제로 비판을 받는 게 이 대목이거든요. 이건 보수 진영에서도 동의를 하는 건데 황교안 총리가 중국에 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돼갑니까?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해놓고 일주일 있다가 발표를 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화가 난 거죠. 차라리 그때 사드 한다고 말을 하든가. 했지. 예. 그게 말하자면 전략적 모호성이 극도로 잘못되게 나온 건데 그럼 새 정부가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특사도 가고 본인도 갈 건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양쪽 다 했다가 한 일주일 있다 결정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건 잘못됐고, 근데 어제 뭐 그나마 제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재명 시장을 사드 문제로 해서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국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 한때는 이재명 시장이 왼쪽에서 문재인 대표를 좀 끌어당기는 효과를 발휘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표가 이재명 시장을 좀 왼쪽으로 밀어내면서 자기가 가운데로 위치하는 거, 그런 거는 좀 긍정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 컬럼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드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북한과 한국 간의 이 정세가 급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밝혔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사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사드 찬성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싫거나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조간신문들이 이렇게 보도를 한 건 절대 아닐 거예요. 1등을 하고 있는 후보고 다른 후보들은 다 입장을 밝혔는데 유독 문재인 전 대표만 사드를 그래서 지금 찬성한다는 건지 반대한다는 건지 차기 정부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대안은 뭔지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전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주변 그러니까 외교나 안보 쪽을 이제 담당하는 참모진들한테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했죠. 그래서 도대체 문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기자들도 당신들이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예. 당신들이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구했더니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뭐 빠르면은 뭐 여름이라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그런데 사드 배치를 최대한 늦추고 그리고 일단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 중국 정부를 설득하겠다. 그래서 사후에 어느 정도 좀 가라앉은 다음에 상황을 봐서 사드를 조금 뒤에 배치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 예전에 그 전작권 우리 왜 환수하기로 했다가 다시 밀어놓은 것처럼 언제든 이 외교라는 게 바뀔 수 있으니까 좀 시기를 보자. 그리고 약간 쿨다운을 시키자라는 게 기본적인 보관 같아요.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그 안보 문제로 가지고 계속 소위 말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나? 그러니까 컴플렉스. 자신 있게 밝히면 되는데 항상 이것을 어떤 특히 이제 안보 이런 이슈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까봐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계속 피해가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이재명 시장처럼 난 반대한다, 뭐 안희정처럼 이렇게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딱 정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 욕을 먹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뭐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강박관념이 있다. 예, 그래서 이게 본인의 생각이 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단지 안 하고 못 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해야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우리 국내에서 이제 남남 그 분열 갈등의 가장 그 대표적인 핵심 사안이기도 하고 또 외교적인 문제까지 중첩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좀 자신감을 가지고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허 의원. 요즘 저는 같은 한국말을 해도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외국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예. 아까 그 문재인 대표 어제 민주당 예비 경선 토론회였죠. 그 미사일 발사 3시간 만에 이제 열린 토론회였는데 그 정말 얼마나 저만 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막 위기감이 드는데 대한민국의 다음 정권을 짊어지겠다는 후보 누구도 이 위기감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없고 오히려 사드 배치 문제만 지금 경론이 오갔다고 하는데 그 기억하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시죠? 세간에서 회자되는 뭐 이정희 대표? 이정희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불통이라든지.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문재인, 박근혜, 이정희 후보가 나왔을 때에 보여주었던 안보관 예. 그 부분만큼은 박근혜를 믿어야 된다라는 어떤 새누리당 지지층, 박근혜 지지층에 뭉쳐서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과연 그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과연 그런 문재인 후보나 이정희 후보를 찍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게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셨나.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지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최소한 대학 시험에 떨어진 고등학생도 자기가 패인을 분석해서 열심히 재수하면서 대학 합격해서 어떤 장점, 내가 단점이 뭐고 파악해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도대체 저분은 4년 동안 저렇게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시겠다는 분이 안보관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왜 그때 당신을 찍지 않았는지에 대한 패인 분석이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적어도 안보관에 있어서는. 예. 아니 적어도 안보관이 아니죠. 안보가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예. 아까 제가 한국어인데도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약속이니까 취소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배치를 국회에다가 비준해야 되고
또 전략적 모호성.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당사자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정말 남이 써준 거를 뭐 짜집기 해서 외워서 하시는 건지. 왜냐면 제가 정말 여쭙고 싶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예. 제가 듣기에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죄송하지만 정말, 논리적인 말이 안 되는 당신의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남이 받아준 걸 써적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안보관에 대해서 뭐 사드 배치 철회 그리고 그야말로 북한 정권하고는 뭐 김정남 피살 직후에 바로 무슨 쌀하고 광물을 교환하는 유엔 제재를 우리가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마당에 유엔 제재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보나 국가 방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박선주 교수님. 방금 말씀 중에 이제 일리도 있지만 약간 어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드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저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사드를 찬성한 사람도 애국자고 반대한 사람도 애국자다 말은 그것은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있으니 조심할 건 뭐냐면 지금까지 야당으로 왔단 말이죠. 야당으로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내지는 자기 이야기만 해도 되지만 여당이 아직 아니지만 여당으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 북한 우리 국민만이 아니라 다음 대한민국 지도자가 누굴까 할 때 어느 누구보다 문재인의 생각을 많이 볼 거예요. 예. 저는 이제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옮겨가야죠. 방금 말씀이 그렇게 이제 저는 들렸는데. 예.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정확한 안보관을 보여줘야 돼요.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는 본인은 써서는 안 되고 예. 상황에 따라 다양한 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된다면 이렇게 할 것이고 비핵화가 예. 정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갈 것이다. 뭐 전술핵도 비핵화가 안 되면 전술핵 가는 거죠. 그럼 전술핵을 먼저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상황을 갖다가 명확하게 얘기해 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프로그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대답할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직의 예. 이참에 아까 중국 얘기 많이 나오셨는데 중국하고는 외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드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여기서 토론할 저는 사드를 당연히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추가 배치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의 보복은 정말 치졸하고 정말 중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중국의 그리고 우리가 중국에 저렇게 보복한다고 해서 중국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국제사회에 우리가 충분히 명분이 알겠습니다. 있고 조금만 우리가 국민이 버티면 분명히 우리는 중국을 향해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드 관련된 토크는 저희가 또 다음번에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직에 가장 현재로서 근접한 후보이니만큼 언론의 검증 차원에서 또 마침 북한의 미사일 속보가 나왔기에 저희가 검증을 해봤습니다.